뉴욕 증시가 무역 수지와 실업 수당 등 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며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다우는 30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유럽도 미국의 실업 수당 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1% 내외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 달러화가 반등하고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들자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주보다 2만 7천 건 줄어든 45만 1천 건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7월 무역 적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인 전월비 14%나 급감해 4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이 감소했지만 수출이 최근 2년 내 가장 많았습니다. 영국이 경기 회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상 최저이자 현 0.5%인 기준금리를 18개월째 동결했습니다. 비상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샌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지표가 개선되자 뉴욕 증시가 또 올라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가 한 30포인트가량 더 보태서 이제 1,400선은 회복을 시켜놓았는데요. 실업수당 또 걱정스러웠던 미국의 7월 무역 수지 모두 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대형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이치방크가 100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유럽 은행에 대한 재정 건전성 우려가 다시금 불거져 상승폭은 조금 축소되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폭이긴 해도 뉴욕이 또 오르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9일 현지 시각으로 이제 이틀간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날도 역시 이번 주 계속 이어진 경제지표, 그리고 고용지표, 밤 사이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항상 목요일날 밤에 발표되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무역 적자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가지고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막판에 이제 도이치방크, 유럽계 은행 도이치방크에서 이제 증자를 좀 크게 한다고 100억 달러 넘게 유상증자 사진했다고 보도하면서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드는 그런 추세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심리적으로는 조금 진정이 되지 않았느냐,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일단 이틀 연속 오른 점을 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괜찮았던 지표 얘기부터 하나둘 시간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죠. 먼저 개장하기도 전에 나오는 지표이죠. 언제나 주간 단위로 항상 공개가 되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숫자가 나왔는데 예상도 조금은 줄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서 호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제 사실 예상은 47만 건 정도, 이전 주보다 조금 소폭 하회한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거의 2만 7천 건이 감소한 45만 1천 건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고용지표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더블 D 우려가 이런 고용지표에 의해서 더욱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고용지표가 좀 완화되는 모습은 결국에 소비회복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민간 부문과 비농업 부분 금요일 이제 실업률 발표하면서 고용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데 이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이제 예상보다 많이 하회했다는 것은 더블 D 우려는 확실히 좀 씻을 수 있지 않는 그런 심리적 기대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실업수당도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고요. 4주 평균도 괜찮게 이제 호전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표 하나가 더 나왔는데 말이죠. 미국의 7월달 무역 적자 규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미국의 또 소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 대비 수출도 중요하고 수입이 또 만약에 는다면 그 이유도 중요하고 했었는데 일단 수치 자체는 괜찮아요. 수출도 꽤 많이 늘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 부분에서 사실 민간항공기랑 기계류, 컴퓨터 있던 자본재 이런 해외 수요가 좀 증가한 영향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고, 수입이 이제 전월비 한 2% 정도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근데 이 적자라는 게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490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예. 그랬다가
전망치는 475억 달러 적자였는데 그거보다 한 50억 달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것도 당시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뿐이지 무역 적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폭이 이제 흑자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이크 무런 다이언증권 이코노미스트 어제 말했는데 지난 2분기 무역 적자가 성장률을 크게 잠식을 했고 3분기 이 같은 개선으로 나아질 것으로 언급은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엔 고용, 소비 이런 게 계속 미국에서 안 좋기 때문에 무역 적자도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무역 적자가 좀 한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나 이게 매월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서 얼마나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수출도 늘고 상대적으로 수입 대비 수출이 좀 많이 늘어서 무역 적자가 줄어든 것을 호재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아직은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상황, 그 적자 규모도 봤을 때 이것이 순수하게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한 1년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일에 유럽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들었었죠.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 성공 소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금리가 높아서 의미를 크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좀 굵직한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이체방크가 적지 않은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악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자본 조달을 위한 건지 단순히 증자를 하는 것인지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도이치방크가 투자은행들에게 90억 유로, 지금 미국으로 미아로 114억 달러 정도 유상증자 결국엔 타진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결국 은행주들이 초반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상승폭이 상당했었는데 결국 이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장중 고점 지켜내지 못하고 거의 하락 마감했고 도이치방크는 3%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네. 유럽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 건전성 전일에도 이제 좀 이제 속인 것이 결국 밝혀지고 지금 최근에 또 골드만삭스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피소를 당해서 네네. 지금 이제 벌금을 물게 생겼거든요. 계속 은행들의 어떤 이런 자본 건전성 문제랑 어떤 그런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심리적으로 더욱 지금 증시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크고 있는데 네. 국내 증시관에도 은행주들이 지금 상당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런 금융위기부터 해서 지금 악화된 상황이 결국에는 은행, 부동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계속 증자권 그리고 은행들의 어떤 자본 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많이 선반영이 됐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증시에는 우려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이체방크의 증자 소식, 대규모 유상 증자 소식을 접하자 뉴욕 증시에서도 금융주가 투심이 조금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금융주가 당장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일단 플러스 마감한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기술재 애플도 화제가 됐는데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이슈를 조금 짚어봐 주시죠. 예, 일단 애플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앱 응용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원래 제한을 걸어놨었는데 이제 어도비의 플래시 같은 타사 프로그램 도구를 이용해서 제한 조치 전격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네. 어도비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장중 거의 12%의 급등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애플이 이제 그동안의 애플리케이션 이제 발표 개발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형태로 바꾸겠다는 완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애플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애플이 기술주들 대표가 애플이랑 지금 인텔인데 사실 애플 쪽에서는 지금 어도비가 어제는 밤사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애플이 나중에 자기네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도이치방크 소식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JP모건 체이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게 2.5%, 0.9% 이 정도 올랐고 시트그룹 웰스파고도 거의 2%대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도이치방크의 그런 유상증자 소식에 은행주의 발목을 잡을 정도의 그런 소식은 아니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간밤에는 지표가 꽤 괜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도 엄청난 3,500억
3,500만 달러 그런 그 대기업의 어떤 추가 부양책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굵직굵직한 국제기구에서도 추가 부양책 권고를 잇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먼저 OECD가 스타트를 끊었고 IMF도 뭐 고용 걱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예, 뭐 밤사이 말씀하신 대로 OECD랑 이제 IMF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네. 이제 OECD의 이제 보고서에 나오면 이제 G7 선진국 G7의 3,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뭐 1.4%, 4, 4분기가 1%로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결국 추가 완화 정책과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이제 경기 침체,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계속 부양책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 경기 둔화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IMF에서도 지금 뭐 올리베어 블랑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블룸버그 이제 TV 인터뷰에서 나오면서 미국의 결국 고실업률은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실업률이라는 게 예전에도 나왔지만 이런 고실업률은 보통 개선되는데 한 4, 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다. IMF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바마의 2차 부양책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3,5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설비 투자, 뭐 SOC, 사회 간접자본 투자 확대, R&D 세액공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양 조치가 지금 설비 투자 세제 혜택이 한데 이건 기업 쪽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금 실업률, 어떻든 고용 지표가 더 풀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그런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민간 고용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IMF랑 OECD에서는 그런 민간 쪽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럽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이 이틀 연속 강세를 띈 데 이어서 유럽 쪽 얘기를 보니까 유럽 쪽에 이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플러스 마감을 한 것. 유럽이 일찍 닫혔기 때문입니까? 도이체 얘기가 좀 뒤쪽에 나왔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유럽이 먼저 개장하고 이제 어떤 소식이 항상 유럽 마감할 때 나오면 유럽은 이제 그 미국처럼 어제 밤사이도 밀리지 않고 이제 장 마감을 했는데 네. 그게 보통 다음날 반영되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 개장되는 걸로 보고 또 유럽을 판단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3대 지수 거의 1% 이상씩의 이제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향상 전망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고 은행주들도 이제 도이치방크 소식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뭐 바클레이즈 은행이나 바클레이즈 은행이 5% 상승했고 뭐 느누자동차 앞서 말씀하신 자동차 업종도 3% 넘게 오르는 이제 좀 강세 시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가 쪽하고 또 금값 같은 상품 쪽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유가는 아직까지 그래도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약간은 좀 멈춰선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값은 온스당 1260달러까지 육박했었다가 이제 뭐 1250달러까지 소폭 내려오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금값은 0.5% 하락한 온스당 1250.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유가는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가 74.25달러 배럴당 마감을 했는데 미 에너지 정보청이 이제 지난주 에너지 재고량이 전주보다 거의 20만 배럴 정도 증가한 11억 4천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이게 지금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좀 하락 마감한 영향이 컸었고요. 사실 이제 수석 에너지 담당 국장도 산유국들이나 소비자들이 모두 이제 지금 이 유가가 사실 예전에 비해 많이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평하지 않은 가격대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유가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금값은 너무 이제 단기 기내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소폭 하락을 한 것 같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증시는 이제 어느 심리적으로 지난주에 비해 위축이 완화는 됐지만 어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직 완전히 위험자산으로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금가스의 상승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비금속 광물, 뭐 구리나 아연처럼 네.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한 10bp 이렇게 올라서요. 뭐 2.5% 깬다 우려했던 거하고 정반대 상황으로 지금 2.7%대 중반까지 상승한 것 같은데요. 미국 쪽 채권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예, 뭐 뉴욕 채권 시장도 미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뭐 미국 경제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게 무역 적자가 또 생각보다 완화되면서 네. 아무래도 국채를 팔고 리스크 자산 사려는 움직임이 고전의 영향이 좀 컸는데요. 이제 국채 수익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1bp 오른 뭐 3.84%로 끝났고 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2.56% 전날보다 4bp 정도 올랐는데
이 미국 지금 국채 잠깐만 뭐 의견을 겉들이자면 지금 국채 가격이 국채 수익률이 네. 지금 몇십 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거의. 예. 네,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 국채,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그만큼 이제 선호가 되면서 국채 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동성은 갈 데가 없는데 증시 쪽으로 가기는 아직 위험한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지금 피크가 다 오지 않았나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미 국채 수익률이 반등을 확실하게 줄 때 네. 어느 정도 위험 자산 쪽으로 가면서 증시가 더 한 단계 미국도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언제쯤 쏠리는지는 반대로 채권시장에서 언제쯤 돈이 빠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미국 국채 수익률, 금리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참 한산하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간밤에는 뭐 오래간만에 지표가 이렇게 두 가지 나오긴 했었지만 아주 무게감이 있는 그런 지표였다고 보기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지표가 한산한 가운데 이번 주는 또 오늘 밤은 또 많이 움직일 여지가 있는 뉴욕 증시 전망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오늘 밤 뉴욕 증시 사실 큰 지표는 없습니다. 뭐 7월 도매 재고 하나가 있는데 이전치가 0.1%고 지금 예상이 컨센서스가 0.4%로 잡히고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지표 같고요. 네. 미국도 지금 최근에 거래가 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국직간 경제 지표는 없었고 연방의 베이지북 어떤 성명 발표만 있었는데 다음 주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예. 주에 뭐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랑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좀 굵직한 지표들이 다시 발표되는 한 주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이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좀 방향성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금요일 밤은 사실 오늘 이제 밤 사이에, 그러니까 새벽 사이에 일어난 미국 지표는 이제 아무래도 도이치방크 소식 때문에 네. 윗꼬리를 달고 좀 다우지수가 많이 밀린 모습은 보이지만 네. 일봉상으로는 5일선은 아직 지켜내고 있고요. 지금 뭐 지표상 뭐 어떤 차트로 지표로 봤을 때 MACD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위로 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만선이 깨졌다가 일주일 동안 지금 올라온 게 한 5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121선이 지금 1470인데 요게 지금 걸리면서 오늘도 조정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주봉 월봉상으로 다우는 결국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다음 주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게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가지고 결국엔 요 121선 경기 이평선을 다시 뚫어가면서 1500 넘어가는 이제 그런 좀 방향성 윗단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우가 주봉상으로도 구름대 상단을 터치만 했을 뿐 결코 깨지 않고 일단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표가 일제 개선되면서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세를 뉴욕도 유럽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제도 우리가 이벤트를 무사히 넘기고 1780선을 다시 본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말이죠. 금요일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견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만기일 변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심술은 없었다고 보여지고 금리는 예상을 깨고 동결이 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었죠. 일단 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소외랄까요? 약간의 느낌을 일단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전일시장은 뭐 특별한 선물옵션 만기일이 좀 있었지만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선물옵션 만기라는 것이 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막판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줬다가 뭐 다음 날이나 뭐 한 2, 3일 후면은 다 제자리를 찾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이슈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뭐 이제 전일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최근에 이제 단기 시장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좀 이끌어졌었는데 네. 전일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나 현대차는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단기 급등을 이끌어왔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예.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 고점권역에 와 있으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기아차가 전전일 오후장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상장주 수의 한 1% 정도인데요. 네. 그것만 해도 뭐 한 400만 주에 육박을 하는데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분명 주가에는 상당히 호재인데 이 대형주에는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통상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기아차 이런 대형주에는 더욱 네. 그런데요. 네. 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오르지 않냐면 네. 대량의 그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강성 투자자, 즉, 이 펀드 매니저, 큰 자금을 운영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네. 이 기간이 그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고가에 매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뒤에 이제 수급이 받쳐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수급적 메커니즘으로 해서 통상 이제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고 옆으로 기는 패턴들을 많이 보이는데 네. 기아차 잘 나가던 기아차도 정확하게 이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전일부터 이제 조금씩 시장 대비해서 약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가 약간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매기는 좀 분산되고 있는데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업종이나 이 건설업종, 서비스업종, 화학업종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통업종의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예.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건설업종, 서비스업종, 화학업종 모두 단기적으로 좀 빠진 것에 대한 회복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을 점치면서 최근에 강한 반등세를 보여왔었던 이 보험주들은 좀 된서리를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막판에 좀 만회하게 했지만 이 보험주는 뭐 대형주들이 장중에 뭐 4, 5% 이상씩 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우수수 나타나는 네. 그런 모습들을 그럼 보이는데 앞으로 보험주는 계속 좀 힘들 전망인지 오늘 뭐 삼성생명 코스피 200 편입 얘기도 있는데. 이 보험주들은 뭐 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이슈에 따라서 올라왔던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되돌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에서 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보험 업황인데 네. 보험 업황은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죠. 예, 남아있기 때문에 큰 뭐 움직임을 보일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금통위 결정을 앞두고 좀 등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인상적인 흐름은 이 중소형주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이 시황을 말씀드릴 때 중소형주 말씀드리는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이 중국 내수 소비주 관련주 중에서 이제 핵심을 차지하는 쪽이 이제 그 화장품 쪽인데요. 네.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들이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때 이 후발에 있는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는 사실 그만한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같이 많이 따라왔지만. 근데 이러던 것이 이제 전일 코스맥스나 뭐 에이블CNC, 한국콜마 이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중소형주들인데요. 네. 이 종목들이 뭐 대거 급등하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막판에 많이 반납을 했지만 네. 뭐 에이블CNC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11%, 8%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펼쳐졌는데 네. 즉 이제 같은 산업군 내에서 대형주 대비해서 강한 중소형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나타나는데 앞서 네. 이제 자동차가 살짝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품주들은 또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만도라든가 화신, SL, 평화전공 이런 신고가. 기업들은 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이 초강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차별화된 모습들은 IT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AMOLED에 해당되는 이 종목군들이 그렇습니다. 네.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가 SNU 뭐 이런 종목들이 네.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 관련주들이라든가 뭐 게임주들 뭐 이러한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개별 이슈성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뭐 특징적인 현상이라고까지 부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전 관련주들은 뭐 아직 뉴스에는 안 나온 것 같지만 리투아니아 그 50억 불 원전 수주 가능성이 뭐 내주에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루머로 돌면서 네. 좀 한정 기술 같은 종목은 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반면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뉴스에 오히려 그 하락 전환하는 뭐 전형적인 그 테마주, 소형주의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일시장을 좀 살펴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은 대형주 대비해서 강한 중소형주의 모습들이 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네. 그런 양상들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매기는 전반적으로 분산되고 있다. 자동차 중심에서 여러 업종으로 좀 분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국면들은 해외 증시의 급격한 변동 혹은 기아차 중심의 재차 초강세 펼쳐지는 이러한 국면들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자동차 쪽도 유망하긴 한데 많이 오른 측면, 그리고 어제 자동차가 쉴 때 좀 괜찮게 세게 보여졌었던 그런 유통이라든가 건설, 화학도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이 업종군들이 치고 올라갈 그렇게까지는 내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국면들이 약간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해외에서 어떤 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제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동안 몇몇 종목들 차트를 쭉 보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화장품주, 그리고 자동차, 특별히 부품주, 그리고 아몰레드주, 뭐 아까 전기차하고 원전 관련해서는 아주 조금 약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몇 개월 이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이 테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약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매력은 없다라고 이제 실적으로 뭔가를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 네. 이제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뭐 그러한 것은 좀 요원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뭐 대형주와 차별화되는 이 중소형주의 모습들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는데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네. AMOLED 이거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네. 중국 내수 소비 업종과 자동차 업종과 IT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주도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산업군에서 대형주와 이 차별화되는 중소형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원인은 이 중소형주들이 산업이 턴어라운드 될 때 이 중소형주들의 수혜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 턴어라운드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대형주 네. 대비해서. 두 번째는 대형주가 어느 정도 반등한 이후에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형주들이 한 번에 움직여 나가는 거죠. 네, 자동차 부품주 생각이 나네요. 예, 자동차 예. 부품주도 그렇고 이 화장품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네, 네. 최근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옆으로 기고 있고 LG생활건강은 옆으로 기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소폭 이제 조정을 네, 최근에 네.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한 이후에 이 업종에 대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에이블 CNC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치고 나가는 이러한 네. 중소형주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쪽들이 이제 화장품 쪽들입니다. 네. 이 화장품 쪽들에서는 화장품 OEM 업체와 ODM 업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입니다. 국내 화장품 OEM, ODM 업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한국콜마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콜마가 코스맥스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 코스맥스가 중국 시장에
훨씬 더 먼저 진출을 해서 네. 그 성과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코스맥스는 그 중국 쪽의 범위는 이제 2개까지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성과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든 뭐 앞서 말씀드린 AM, OLED 업종이든 뭐 다른 여타 이제 한 산업이 호황을 보일 때 그 네. 뒤에서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받는 이러한 양태. 네. 이런 양태가 대부분 대형주에서 발주를 넣으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작 이제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가 국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으로 납품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G생활건강의 아모레퍼시픽은 자체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싸게 그냥 팔아버리는군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제조를 해서 자기네들 그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네네네. 얘기죠. 근데 그 이 중가 혹은 저가 화장품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뭐 코리아나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OEM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화장품 업체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이 한 7, 8개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웅진코이 같은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산업적인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방 산업의 그러니까 앞선 대형주의 수혜라기보다는 이 산업의 호황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사실 고가 화장품 위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저가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이 중국에서도 훨씬 크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네. 이제 코스맥스 중국에서 특히 강한 영업력을 보이고 있는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예.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게요. 이 화장품 업체의 OEM, ODM 업체들 이 한국콜마도 뒤늦긴 했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업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저가 화장품 시장에서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에이블 CNC. 이 회사는 뭐 OEM, ODM 업체는 아니지만 네. 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유통망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쭉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자동차 부품주는 잘 알고 계실 테고 오히려 화장품 관련해서 아주 작은 종목들 저희가 오늘 풍성하게 얘기 들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화장품 쪽 그러니까 중국 내수 소비주 쪽도 있지만 OLED, AF OLED 쪽도 이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산업도 산업이지만 전방 산업에 역시 좀 영향권에 있는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AMOLED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AMOLED 같은 경우는 좀 전방 산업 가지고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AMOLED는 통상 이제 휴대폰 쪽이라든가 이제 작은 소형 기기에 많이 사용이 되고 네. 대형 기기 쪽에서는 그동안 LED 쪽이 많이 사용이 됐었죠. 네. 예,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쪽들이 이렇게 좀 양분돼 있었는데 AMOLED라는 전망이 AMO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왜 주목을 받냐면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내세우면서 이제 타 회사 네. 아이폰이라든가 이제 LG전자 같은 회사죠. 네. 이런 회사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AMOLED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LG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AM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네. 전망들이 좀 확산이 되고 네. 또 채택하는 부분도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 그 태블릿 PC 쪽. 네. 좀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이제 나온다고. 출시가 될 텐데요. 예. 이러한 쪽까지 좀 확산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그 대형 디스플레이까지 이 AMOLED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네. 즉 TV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LED 쪽하고 경쟁이 붙게 되는 건데요. 네. 뭐 그러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AMOLED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여타 이 IT 쪽의 다른 섹터들과 좀 크게 차별화되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사실 있는 지금 LED 쪽입니다. 쪽은 공급 과잉이지만 이 AMOLED 쪽은 그야말로 수요에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까? 수요가 공급을 얼마만큼 추월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갤럭시 S 같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단일 휴대폰으로 판매가 사상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면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AMOLED 쪽, 아몰레드 쪽에 있는 종목 하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뭐 덕산 하이메탈하고 SNU 같은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예, 덕산 하이메탈과 뭐 SNU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시장에서 AMOLED의 탑픽주라고 하면 이 덕산 하이메탈을 들거든요. 네. 이제 탑픽주다운 모습을 덕산 하이메탈이 좀 보여나가고 있는데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뭐 사상 최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굉장히 덕산 하이메탈은 이제 신고가를 낸 지 이제 좀 며칠 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 4일 정도 돼 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통상 2등주라고 인정하는 주식은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새롭게 뭐 지금 강한 모습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을 곧바로 돌파해 나가고 있는 이 대주전자 재료, 또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이제 기관이 시장에서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네.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SNU 같은 종목도 최근에 이제 권리락이 좀 있었습니다. 무상증자하고 권리락이 있어가지고 가격 착시 효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쉽게 무너질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쪽은 뭐 단기적으로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대주전자 재료가 전일 그 거래량이 재차 증가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주가의 움직임 단위가 이제 3,000원 단위로 좀 한번 올라가면 3,000원 단위에서 이제 좀 멈춰지고 이런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18,000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AMOLED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16,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장중 고가는 또 17,000원도 넘겼었습니다. 18,000원대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하시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센 전략은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지주 제일교포 주주들이 신한사태와 관련한 신사장 해임 여부 등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했습니다. 빅3가 모두 혼쭐났던 청문회 같은 설명의 현장 얘기 담아봤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믿어왔던 채권 시장이 어제 허를 찔렸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금리 동결에 국고채 5년물 금리가 1년 8개월 만에 3%대로 폭락했습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상생협력 압박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납품 단가 논란은 중소기업인 협력업체 간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현대차가 엔진 없이 모터로만 갈 수 있는 고속전기차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2020년까지 국내 100만 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강종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가운데 5조 원 규모가 경제성보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이슈 가지고 이슈인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사회로 공이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사태 날마다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어제 라흥찬 회장 그리고 이백순 행장 그리고 문제 신상훈 사장 이렇게 빅3가 모두 나고야에서 일본 제일교포 주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거의 뭐 고성이 오가고 해서 청문회 같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세 분이 나고야로 함께 날아가서 제일교포 주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제일교포 주주들은 이번 사태가 세 사람 모두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결국은 이사회에서 이번 일을 처리하라는 입장을 모았는데요. 어제도 신한금융은 일본 나고야시 메리어트 호텔에서 현지 주주 및 사회이사들을 초청해 긴급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한은행이 지난 2일 대출 관련 및 배임 및 고문료 횡령 혐의로 신상훈 신한주주 사장을 전격 고발한 그 경위와 배경에 대한 혐의를 주주들에게 설명했고 주주들은 이에 대한
과정 여부를 강력히 따져묻고 나섰는데요. 네. 이날 설명회에는 신한지주 원로 모임인 공원이사회의 정환기 회장을 비롯해서 30여 명급의 원로급 제일독보 주주와 사회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신한금융그룹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소인 측인 라웅찬 지주회장과 이백현 신한행장, 그 다음에 피고소인인 신상은 지주사장 등 신한 3인방으로 불리는 빅3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날 3명 중 어느 쪽도 설명회에서 절대적인 지주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네. 따라서 앞으로 사태 해결을 공원 이사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일교포 원로 주주들도 이날 회의에서 이사회 결정에 따른 원칙에는 모두 합의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라 회장 측과 신 사장 측이 각각 국내와 일본을 아우르는 주주와 사회이사진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언론 주주들이 지나친 언론 접촉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만큼 표면적인 언론 플레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편 라흥찬 회장은 신상훈 사장이 주장한 경영진 3명의 일시적인 동반 사퇴 주장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네. 신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영진 3명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중립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재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는데 라 회장은 3명이 동시에 퇴진을 하면 일시적인 퇴진이라도 퇴진을 하게 되면 네.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겠느냐며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앞으로 신한 사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라 회장이 아무래도 표대기로 가게 되면 라 회장이 다소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제일교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 입장으로서는요,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신 사장 해임권을 앞두고 이제 이사회를 열 수 있는 정도의 답을 들었을 뿐인데 또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앞으로 이제부터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최악의 경우 표대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신한 사태인 것 같네요. 자, 어제 우리 증시도 아주 볼만한 이슈가 있었었죠. 만기일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역시 초점은 금리 동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 그야말로 쇼크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여러 장소에서 기회가 되면 보여줬던 김중수 한은 총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은데 동결했는데 마치 금리를 내린 것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김준수 총재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을 했습니다. 김준수 한국은행 총재가 줄곧 내비쳐온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믿어온 채권시장에서는 특히 쇼크를 받았는데요. 예상을 뒤엎은 금리 동결에다가 김 총재가 기준금리가 적정금리로 이른 시일 내에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자 국고채 금리가 1년 8개월 만에 연 3%대로 폭락하는 등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3년망의 국고채 금리는 이날 0.26%포인트 급락했고 5년물은 0.20%포인트 내렸습니다. 1년물도 0.17%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한은의 이번 결정을 두고 부동산 시장 위축에다가 앞으로 다가올 추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금리 정상화라는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없다면서 이는 대내 경제 환경 변화를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를 풀이해보면 적정 금리까지 정상화된 명제는 유지하지만 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연내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한 50bp 정도 한은이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연내 한 번 정도 25bp 올리는 것으로 전망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이요, 납품 단가 연동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 사안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정부의 상생 협력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반대한다. 납품단가 논란은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인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 간의 문제라면서 네. 정부의 상생 협력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 부회장은 어제 서울 소흥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경련 회장단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LCD TV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 떨어지는데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을 똑바로 알고 좀 하자고 알자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럼 어떡합니까? 낮춥니까?
그 연동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 기업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짜야지. 정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경련 회장단 직후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삼성협력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제기가 갖고 있던 불만이 한 번에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정부 회장은 또 회장단에서 상생협력을 단어 쓰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동반 성장이라는 워드를 쓸 것이라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회장단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소협력사들과의 동방 성장을 위한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예, 정부 회장은 대기업이 이익이 났다, 삼성전자가 네. 5조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이는 다 반도체 LCD에서 나온 것인데 예. 이 분야에서는 국내에 협력 업체가 없다. 따라서 이익 많이 낸 대기업에 대해 집중된 상생협력 방안을 강하게 맞받아쳤는데요. 정 부회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상 상생협력 방안의 문제는 중소기업들과의 다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개인적인 의견이지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조그마한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이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가 시속 13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 전기차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는데 이름이 블루오디더라고요. 예, 블루온입니다. 현대차가 엔진 없이 모터로만 가는 고속 전기차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는데요. 네. 정부는 세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 2020년까지 국내에 100만 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가운데에서 청와대에서 국산 1호 전기차인 블루온 공개 행사를 열고 2015년까지 국내 소형차 시장의 10%, 2020년까지 20%를 전기차를 대체하기 위한 고속 전기차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한 번 충전해서 140km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한 번 충전 후에 갈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도 더 많이 늘게 되겠죠. 아직까지 과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 또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대규모 국책사업 가운데요. 무려 5조 원 규모가 경제성을 따져서 진행됐다기보다 오히려 정책적 판단에 많이 휘둘렸음이 조사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 가운데 5조 원 규모가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논리 판단에 따라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대규모 국책사업이 경제성 따져보지도 않고 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양구 의원이 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 72개 가운데 15개가 경제성 분석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사업 계획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네. 이 규모만 약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우가 한 40포인트, 30포인트 조금 못되게 0.27% 올라서 1400선을 살짝 웃도는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요. 3대 지수 모두 같이 올랐으며 먼저 끝난 그리고 먼저 열린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 공개된 그리고 유럽에는 영향을 줬었던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서 일단 도움이 됐었고요. 또한 장중에 나왔었던 미국의 7월 무역 수지 지표도 일제히 개선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대형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이체방크가 100억 달러 규모 적지 않은데요. 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유럽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뉴욕장 후반에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뉴욕장은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아쉽게 끝나고 말았었는데 유럽은 이 소식을 채 듣지 못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장중에 고점을 찍는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자, 일단 이벤트 끝나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맞게 되는데요. 뉴욕에서 우선은 지표가 괜찮았다는 소식이 있지만 이 도이체방크라는 변수를 이상하게 뻥튀기 해서 해석하는 움직임이 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나라 소식은 잠시 후 출발 센증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